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위에서 행사법 제1조의 목적과 제2조의 업무 내용, 특히 민원 행정 업무 중심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에서 중심은 행정사법 목적이죠. 국민 편익과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과연 행정사가 어떻게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인가, 또 행정사도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이런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행정사의 개념이 과연 뭐냐, 또 국민을 어떻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느냐, 진실로 사랑하며 국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봉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민원 행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행정 절차법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원 행정사 업무, 민원 행정, 행정 절차,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 순서는 행정민원, 행정절차 강의 순서에서 첫째로는 행정사법 목적이 뭐고, 또 행정사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비결. 두 번째, 행정사의 개념, 섬김, 사랑, 봉사. 그리고 세 번째는 행정사 법상 업무 내용이 뭐고,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또 네 번째, 행정민원, 행정절차 진행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 추구, 행복 추구를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행사법 목적에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 편익을 위해서는 행사가 국민을 섬겨야 됩니다. 사랑과 봉사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물론 지능도 높여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술, 자세, 이것을 성공의 4개 덕목이라고 합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 연구팀들이, 교수 연구팀들이 연구해 놓은 결과를 보면은 그 중에서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를 차지한다고 또한 다른 연구에서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이런 바른 자세를 갖고 일할 때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행정사로서 국민의 행복,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발전도 기해야 돼요.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행정사는 더욱 열심히 인간으로서 청춘답게 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의 개념이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 바로 미니스트리, 목자, 장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국민 앞에 바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행정사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바로 Administrative Lawyer,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행정법률가죠. 바로 최고 행정법률가가 돼야 됩니다. 일본 행정사 제도를 연구하려고 총무성과 행정사회를 가서 저는 자료도 많이 가져와서 국회에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해법률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해법률가라고 그러냐, 거리 가짜 가해법률가. 거리에서 국민들과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국민들의 아픔을
돌봐주고 국민들에게 행복을 추구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해법률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요. 사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서 우리 행정사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국가 전문 자격사로서 정말 변호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변호사, 의사 등 이런 자격사들과 함께 중요한 자격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행정사는 이제 일반 행정사가 있고 또 회사 행정사, 또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사의 업무를 보면은 이제 일조의 목적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행정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을 받아서 다음 각 호에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변호사 할 일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회계사나 세무사 할 일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것은 있습니다. 그런 이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민원행정 이게 이제 오늘 이런 민원행정을 어떻게 해서 우리 국민들의 민원을 잘 처리해 줄 것인가. 바로 2조의 행정사법 2조 1항에 규정된 이런 민원행정, 진정서라든가 건의서, 질의서, 청원, 이의신청, 또 이제 내용증명이라든가 이런 의견서라든가 이런 거 제출하는 것을 우리 행정사들이 또 잘 국민들을 도와서 해드려야 됩니다. 권리나 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예를 들면 계약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특별히 이제 그 부동산 시세 확인서라든가 이건 우리 행정사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하면 된다. 또 이제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 번역, 이건 번역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죠. 또 회사 행정사도 있어 회사에 관한 건 회사 행정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업무, 법인 설립 인허가라든가 또 행정관계 법령 등 행정에 대한 상담 업무, 이건 바로 컨설팅입니다. 행정 컨설팅. 그래서 이런 상담 업무도 잘해야 되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사고라든가 또는 기타 민간 여러 가지 사실조사 업무도 행정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법상 이렇게 규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로서의 할 수 있는 업무 또 할 수 없는 업무, 행정사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자격사도 마찬가지로 행정사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특별히 그 법률에 어떤 규정이 있으면 또 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행정사가 행정과 관련된 민원 행정 업무, 국가 유공자 업무, 영업정지 취소 구제 업무, 또 이제 운전면허 정지 취소 구제 업무, 행정심판 청구, 토지보상 업무, 또 각종 인허가, 학교 폭력 업무, 또 사실조사, 환경분쟁, 자동차 등록, 또 교통사고 조사, 또 회사 업무, 외국어 번역 업무 등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국가법령이 한 5천여 가지가 되거든요. 그중에 4,600여 가지가 행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행정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 업무는 다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타작사 가진 업무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런 거는 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민원 행정 절차. 이건 우리가 알아야 이제 민원인들이 어떤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때 이걸 잘 알고 하셔야 여러분들이 민원 처리도 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일조의 목적이 이 법은 민원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에 민원 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
그래야 국민권익보호는 어디에나 법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복 주권, 권익을 보호한다는 게. 그러니까 민원도 그 민원행정도 민원처리법도 이러한 국민권익보호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의를 2조에서는 하고 있는데, 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또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은 항목과 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의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란 과연 어떤 거냐? 물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은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국회나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이것도 포함이 됩니다. 또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 소속기관, 국무총리 소속기관, 각 부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또 기초자치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공적인 단체, 법인, 이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어떤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이런 단체에 다 행정기관이 해당됩니다. 그 단체에는 전부 우리가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우리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4조에 보면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4조에 보면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가 그런 규정이 있어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사무관, 서기관을 오래 했습니다만은, 참 국민들에게 그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불공정하면 절대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민원인이 거짓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국민들은 거짓으로 민원 제기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 그게 사기죄, 명예훼손죄, 무고죄로 다 걸릴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에. 그런 거, 이런 걸 벌써 공직자는 파악을 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된다. 적법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4조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들의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을 돼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또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원인을 제기하면서 뭐 공직자에게 폭행, 폭언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어떤 막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것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직에서 보니까 막 와서 폭언하고 책상에 앉아서 뭐 그냥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덤비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도 조심해야 되고 공무원도 신속 처리하게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게, 성실하게 잘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조에서 민원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행정기관의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고 친절, 적법하게 이제 처리해야 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을 권리도 있다. 민원인은 바로 그런 응답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의 적법한 민원 처리를 위한 요청에 협조해야도 됩니다.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행정기관, 어떤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에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를 가서 방해하면서 어떤 민원을 지연시킨다든가, 또는 다른 민원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한다든가,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거짓 민원에 대해서는 이건 뭐 항의도 해야 되고 해야 되겠죠. 다르게, 진실하게, 바른 말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참작해서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 처리의 원칙도 보면은 6조에 행정기관회장은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처리 기간이 남아 있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해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회장은 규정 또는 위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어떤 위임 있는 경우 이외에 특별히 막 민원 처리 절차를 강화해서 까다롭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절대로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7조에서는 정보 보고를 해야 된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누설하면은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 민원인들이 알아야 과연 우리 정보를 또 공직자가 누설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도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민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7조의 2에서는 민원의 날을 정했어요. 11월 24일 바로 민원의 날로 정해놨습니다. 얼마나 민원이 중요하면 민원의 날로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8조 10조에서는 민원 신청, 민원의 신청은 문서로 이제 해야 됩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그 구술로 또는 전화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능한 문서로 해야 증거가 또 더 되죠. 그래서 이제 구비서류, 증명 거기에 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이제 내야 됩니다. 그러나 증명도 절대로 거짓 서류를 내서는 안 된다. 거짓 서류는 결국에 걸려요. 어떻게든 간에 그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리가 통하고 진실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거 안 돼. 이 민원 뭐 가져가라.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다 이거죠. 접수된 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도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또 내줘야 됩니다. 다만 기타 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 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그 규정을 알고 민원 행정을 해야 된다 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서류의 요구는 불필요한 서류 요구는 공직사회에서 행정관청에서 이제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또 이제 1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에서는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줘야 된다. 민원 취약계층이 뭐 여러 개 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또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라든가 정신박약자라든가 또 임산부 또 뭐 건강이 약해서 많은 사람들은 행정기관의 장은 이제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이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된다. 사실 건강이 약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민원을 잘못 제기해가지고 그 약한 사람이 가서 그것 때문에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이 정말 저는 주변에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행정기관에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의 처분 또 당사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제1조의 목적에도 목적은 우리가 항상 어느 법이나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세요. 여기에도 국민의 권익입니다. 행정절차법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이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행정 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행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신뢰성을 갖고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를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민원이 들어오면 다양한 의견 청취, 의견 진술도 받지만 청문 공청회, 의견 제시 이런 기회를 부여해야 되고, 행정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행정 절차법상 하자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조에서는 여러 가지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행정청을 규정하고 있죠. 행정청이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그 기관이나 사인, 여기가 행정관청으로서 행정기관으로서 민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처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있습니다. 행정지도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권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정지도입니다. 행정지도이면서 이것은 행정작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는 이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하는 이해관계인, 이 사람들이 다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이제 행정절차를 잘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청문회라든가 공청회, 의견 제출, 전자문서, 정보통신망, 이제 2조에 3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청문이란 뭡니까?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청회라는 건 뭡니까?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공청회도 필요하고 청문도 필요해요. 공정하게 어떤 행정청의 어떤 행정 처분을 하려면 이런 청문이나 공청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거 의견 제출서가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의견서 제출을 또 행정처에서 요구를 해요. 그러나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때도 사실은 상대방의 정보를 충분히 주면서 또 의견을 제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견을 제대로 주지 않고 상대방의 어떤 예를 들면 민원을 제기했을 때 거짓 민원으로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거기에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대방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럼 거짓 민원이 제시한 자료라든가 정보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정보는 또 상대방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겁니다. 또 전자문서라는 것은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대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돼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세요. 어떤 급한 문서를 발송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편지로 발송하면 등기로 발송하더라도 2, 3일 걸린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자로 먼저 발송을 해놓고, 그렇죠? 요새 문자화 시대잖아요. 보내놓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행정심판 같은 것도 하는 거 보면은 재결 날짜를 급할 때는 또 문자로 보내고, 또 이제 그 결과도 재결일 다음 날쯤은 문자로 보내고, 그래야 궁금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정식 서류를 보내는 것은 3주 내에 보내는 도, 이렇게 행정심판에서도 그런 규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송신, 수신 이런 잘 정보를 절차를 잘 취해야 된다. 정보통신망이라는 것은 전기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 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3조에서 처분 신고는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제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거죠. 자, 행정절차법상 신의성실 투명성, 행정업무 혁신 규정이 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조에는 신의성실, 신뢰보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제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느 법에나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윤리 규정에도 나오고, 우리가 인간 살아가는데 신뢰, 신의성실의 원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뢰를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행정관청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고, 민원인도 정직하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민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바른 민원을 제기해야지, 정직한 민원을 제기해야지 어떤 거짓말로 남을 모함하거나 그런 민원을 제기했다는 안 됩니다.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할 때 신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행정절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 행정기본법에도 나온 얘기입니다. 새로운 법이라든가 새로운 해석이 과거의 법이라든가 과거의 어떤 관행에 따라서 불리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게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투명성을 가져야 된다. 제5조에.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투명해야 됩니다.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의 해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행정청은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그렇게 되는데 어떤 예를 들면 민원이 잘못된 민원만 받아들여가지고 행정청이 법을 또 잘못된 잣대로 그 법에 맞게 적용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행정청은 바로 투명하게 법도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잘못된 법 적용이 돼서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민원인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의 상대방도 중요합니다. 거짓 민원 같은 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예를 들면 거짓 민원을 제기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봤다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이걸 우리 행정청은 알아야 되고 민원인도 절대로 거짓 민원을 제기해서는 안 되고 자기 권익을 위해서 제기하는 정당한 민원, 바른 민원. 그렇기 때문에 신뢰보호, 신의성실의 원칙이 중요하고 투명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5조에 2에서는 이제 행정업무 혁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청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인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인 행정 서비스를 누려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민원만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만 어떤 보호되는 그런 것도 안 됩니다. 잘못된 민원이 있을 때는 그걸 빨리 행정청은 바르게 판단해서 상대방도 보호할 수 있는, 균등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청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청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혁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경우 행정청은 국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 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됩니다. 경제가 빈부, 부자들은 잘 봐주고 가난한 사람 잘 못 봐주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차등을 둬서 안 돼요.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은 차등을 두고 어떤 지역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항상 이런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에 따라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행정 업무의 혁신입니다. 행정청은 행정청이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정보 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적인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행정 과정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정보가 활용돼야 됩니다. 행정청은 행정 업무 혁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혁신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직사회에서나 민원인 모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 행정의 혁신을 기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제 말씀 잘 청취해서 감사합니다. 특히 21세기 지식경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말 국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 근면과 진실 있는 섬김의 리더십으로 우리 공직자나 행정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사나 행정사나 또 모든 법률 담당관들, 전문 자격사들도 다 열심히 국민의 행복 추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전문 자격사가 되고 우리 행정청이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 잘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